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해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어제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충영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됐고요.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봄철에 가장 바빠야 할 분들에게도 지원되는데요.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전세 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1조 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기사에 대해서 심도 깊은 주제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생생 경향인데요. 박병유 편집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송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이번 주에는 조금은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주간 경향 혹시 보이는 라디오에는 보이실 거예요. 민트색의 아주 예쁜 표지. 보통 주간지에 이런 민트색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편집장님? 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러브젤을 러브젤이라 부르지 못하고 저 영화 대사인 줄 알았잖아요. 이 성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간지 표지에 이런 내용이 직설적으로 실린 적이 있습니까, 편집장님?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간지에 예를 들면 뭐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좀 다루는 적은 있어도요. 네. 이렇게 표지로 그러니까 커버 스토리로 다룬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을 보시면 알지만 보통 이제 이런 쪽의 산업을 다루면 핑크색을 많이 쓰거든요. 아, 맞네요. 네, 제가 디자인 되게 고민을 했는데 핑크색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주는 또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할 때도 핑크색을 피하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색깔로 저희가 또 갔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세심하게 이 성산업에 대한 주제를 삼고 여러 기자님들께서 취재를 하셨는데 일단 편집장으로 왜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 기본적으로 제가 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후배 기자들, 30대 후배 기자들이 어느 날 편집장 이런 거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희 처음에 뭐 이렇게 저도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뭐 마사지 젤이라는 게 팔린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0대 그리고 20대 젊은 층에서는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아이템이고 또 심지어 이제 40대, 50대 중년층에서도 알게 모르게 또 많이 쓰는 아이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뤄볼 만하다. 네, 우리가 많이 좀 시시하면서 다루지 않는 측면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됐고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표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던 주제던가요? 네, 충분히 한번 다뤄볼 만하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서 또 상당히 또 조심스럽게 또 접근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자, 송윤경 기자께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 이렇게 취재하고 기사를 쓰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친구가 러브젤이라는 게 있대라고 저한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믿고 써도 돼?
라는 반응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저도 이 아이템을 이제 다른 동료 기자에게서 전해 듣고 취재를 한 케이스인데 취재를 하고 나서 러브젤이란 게 뭔지 한국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했던 질문 믿고 써도 돼? 그렇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를 다 하고 난 뒤에도 명확히 제가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네. 예, 취재 후에 이메일을 여러 통 받았는데 기사에 이제 언급된 러브젤의 제품명을 알려달라. 아하. 쓰고 싶다. 그러니까 믿고 써도 되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사에 상대적으로 뭐 좀 안전하게 묘사가 된 예를 들면 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묘사된 제품들의 제품명을 알려달라. 이런 이메일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 러브젤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네. 안전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이런 이메일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써도 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여러 명의 기자가 여러 기사를 통해 찾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산업적 구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룬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러브젤을 비롯해 뭐 여러 가지 성산업에 관련된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 성산업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 이게 수준이라고 말하니까 참 이게 질문이 애매한 건데. 상대적인 질문이 돼버렸네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체감들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SNS가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또 많이 또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층들에게는 조금 더 개방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은 합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법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이게 법 제도로만 끝나면 되는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과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산업. 아하.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지금 성산업이 지금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홍대에 남성용 피임기구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네. 그때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네. 어머 대낮에 햇님이 떠있는 이때 사실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런데 한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젊은 층들이 굉장히 거기에 무슨 아이쇼핑 하듯이 들어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산업으로 인식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성인용품이라는 이름하에 다 묶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사용의 이거 어떻게 보면 목적을 보면 성인용품이 맞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 의료기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다 다른데 너무 일방적으로 성인용품이다. 마치 어떤 뭐 쾌락을 즐기는 용품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좀 왜곡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이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보건과도 밀접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쾌락이나 그냥 그런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송윤경 기자님께서 이제 러브젤에 대해 취재를 하셔서 기사를 쓰셨는데 러브젤이라는 게 성윤활제인 거죠? 예, 러브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윤활제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서구에서는 루브리컨트로 많이 불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보다 더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성관계 때 마찰로 인한 성교통을 줄이기 위한 젤 형태의 제품을 말하고 그 폐경이나 출산 등의 생리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건조증, 경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실제 산부인과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출산 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권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년기 여성에게도 권하시는 의사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노년의 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면서 네. 이런 성윤활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러브젤에 대한 관심이 연령하고 상관없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러브젤 성윤활제 어떤 이름인지 간에 이게 국내 제조 제품들이 한 몇 종 정도 있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몇 종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국내 제조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되어서 품목이 계속 이렇게 체크가 되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나와 있거든요. 또 동시에 이제 수입되는 종류도 많기 때문에 네. 뭐 국내에 뭐 몇 종류가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브젤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고요. 보면 이게 되게 폭넓게 씁니다. 마사지 젤, 뭐 보습 젤, 뭐 바디 젤 이런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젤 이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과 관련돼 가지고 사용되는 젤이 몇 종류냐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성관계만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듭 얘기하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몸에 발라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완시키거나. 네, 네. 그렇게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뭐 이게 러브젤이다, 어디까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사실 이 윤활제라는 게 피부에 직접 닿고 또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에 닿는 것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믿고 써도 돼라는 질문이 여성들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 식약처에서는요, 성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윤활제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식약처가 안전성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윤활제는 자국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와 함께 쓰이는 용도의 윤활제만 식약처가 관리를 기준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 제조 판매업자들은 이 성윤활제, 즉 러브젤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냐면요. 네. 화장품으로 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화장품은 의료기기 혹은 의약품 혹은 의약 외품처럼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즉 이런 성분은 화장품에 넣어서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성분, 그것만 제외하면 자율적으로 만들어 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화장품류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건 말씀하신 그 의료기계로 검사할 때? 네네. 그건 의약품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의식이었고요.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전성 논의가 그렇죠. 낄 틈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FDA가 안전성 기준을 만들어서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럼 의약품입니까? 그 분류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있고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제품 중에 일부가 한국에도 상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사람들은 미국 FDA 승인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안심이 되니까 국산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 많이 사서 쓰겠네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쪽에 성산업의 스타트업도 좀 있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뛰어든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물건을 팔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규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현재는 터치는 안 하니까 그냥 알아서 파세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네. 실컷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제품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또 다른 이제 기준을 이제 들이댔을 경우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소비자들한테 좀 안전한 제품 그리고 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 물건을 팔고 싶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불안한 거죠. 정부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뭐 사실상 니네들이 알아서 해 지금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윤활제라고 표기조차 못한 아예 할 거예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하질 않으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그래서 아까 초반에 존재는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식약처가 인정하는 윤활제는 뭐냐면 여성의 이제 뭐 자궁 내시경에 들어가는 윤활제는 의료
기기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 이 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그걸 뭐 몸에 바르는 마사지로 쓰든 원래는 이제 이런 효과로 우리는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문제는 걸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겠으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게 지금 이제 식약처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분류해 놓고 성윤활제라고 표기조차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안전성 논의는 낄 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예컨대 스킨으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스킨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얼굴에 바르는 스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식약처는 우리는 허용을 해줬다. 근데 광고를 할 때 성에 사용이 된다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광고를 하게 되면 야 니네들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는 피부에 그냥 바른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생각에는 얼굴에 바르는 거다. 근데 왜 성에 관련된 쓴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용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화장품이면 광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는 하지만 이제 표현을 그렇게. 네.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금지돼 있어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성윤활 작용, 질 보습. 이런 것들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성생활에 도움 주자고 쓰는 건데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쓰면 그게 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판매업자들은 정부의 분류 항목이 없으니 의료기기든 의약품이든 의약 외품이든 분류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 화장품으로밖에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화장품에서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러브젤을 러브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업계에서는 보통 규제 완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했던 우리의 질문 믿고 써도 돼? 이게 상품을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명확한 규제를 해줘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사전 허가 심사 다 받아도 좋으니까 의료기기로 분류돼도 좋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분류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 기준을 만들어달라. 그럼 우리도 마음 놓고 팔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용 피임 도구는 의료기기인가요? 네, 남성용 피임 도구 콘돔 의료기기이고요. 다만 편의점이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예외를 뒀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기기로 규정은 했지만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규제를 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약을 하자면 굉장히 필요한 제품인데 그 용도에 적합한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고 더더욱 편하게 살 수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문화에 대해 폐쇄적인 한국 문화? 전통적인 이런 이유입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이 그런 부분인 거죠.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성인용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에 판매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특히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시시하면서 사실은 음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드는 성향이 있는데 일단 그런 영향이 크다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다가 느꼈는데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혹시 이게 여성들한테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사지 젤 같으면 피부 겉에 바르잖아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이 마사지 젤이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성의 몸 안은 또 여성의 몸에 이제 밖에 있는 피부랑은 분명히 다를 텐데 트러블이라든가 이게 실제로 인터넷 찾아보면 피부 트러블 당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여성한테 아주 민감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더 규제가 필요하죠. 네, 관리도 필요한데 여성이 많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과 관련돼 가지고 남성용품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생각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요즘 광고들 보면 발기부전이라든가 조루라든가 이렇게 아주 대놓고 광고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보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로. 네. 그러니까 남성에 관련된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실제로 식약처가 들어가서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만약에 약 같은 경우도 요즘 그 남성들이 많이 먹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정 규제가 있고요. 또 때로는 단속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유통이 또 이게 정당하게 되고 그렇죠. 있는 건지 이걸 식약처가 들어가서 실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같은 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남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제약에서 아우 부끄러워 이러면서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 여기에 좀 둔감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직접 취재하신 또 여성으로서 송혜경 네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병규 편집장의 지적에 대해. 네. 성을 쉬쉬하는 문화가 있는데 특히나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쉬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에 정부에서 행정규칙을 통해서 이 제품에 쓰여서는 안 될 성분을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고 때때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도 벌이고 적극적으로요? 있고요.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성생활 관련 제품에 식약처나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생식 건강에는 조금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 그게 외음부 세정제입니다. 네. 그곳에서 꽃향기가 난대요. 저도 그 광고 봤습니다. 네, 이런 광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외음부 세정제 광고인데요. 외음부 세정제는 외음부를 가볍게 닦아내는 용도로 사실 전문가들은 물로도 건강한 여성은 물만으로도 충분하다 얘기하지만 여하튼 세정제가 따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정제 중에는 향기 나도록 뭔가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미백 탄력 기능을 표방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의료기기나 의료품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거 2008년쯤에 의약 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가볍게 씻어내고 마는 정도로 정말 쓰이고 있다면 화장품으로 분류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실제 쓰이고 있는 현상을 보면요. 제가 외음부 세정제 팔고 있는 한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이걸로 안쪽을 닦아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그것도 믿고 거예요. 써도 돼? 이 질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안쪽을 닦아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이제 따라가 보면 왜 생기냐면 그곳에서 꽃향기가 난대요. 이런 광고가 너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 중심의 광고가 아니죠. 예, 여성을 굉장히 타자화한 그렇죠. 그건 거죠. 여성의 몸을. 그렇죠. 여성 어떻게 보면 성기까지도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여성적인 이미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광고들이 넘쳐나는 탓에 그 안에도 다 싹 다 씻어내고 싶다라는 이제 청결 강박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WHO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처방 없이 질 내부를 닦아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음부 세정제가 여성들한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쓰여지는지를 안다면 주의사항이라도 명확히 표기하게끔 의무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음부만 가볍게 씻어내라. 라고 그 정도만이라도 규제가 좀 더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화장품으로 두더라도요. 의약 외품으로 두면 더욱 좋고요. 그 기사님 쓰신 기사 보면 에스트로겐 연고라고 그게 여성이 겪는 질 통증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연고인데 그것도 지금 단종됐다면서요? 네. 그 에스트로겐 크림은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 질 입구가 막히는 소음순 협착증이라는 게 이제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크림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페에서는 지역 동네별로 이제 만들어진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에서는 이 크림 있으신 분 부탁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정보를 급하게 이제 공유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폐경 이후에 질 통증을 겪는 여성들에게도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연고거든요. 그런데 2015년 한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건강보험 적용 단가가 너무 싸게 책정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제약사가 생산할 이유가 없군요. 판매를 할.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역할에는 시민이 꼭 써야 할 제품들, 생활에 유용한 제품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에.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참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네. 여성 생식 건강에 좀 소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오늘 월간 생생경향에서는 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러브젤과 비롯해서 전반적인 성산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박병률 편집장과 송윤경 기자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전통적인 폐쇄된 성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해 쉬쉬하는 이런 문화 경향들이 지금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월간 생생경향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러브젤 관련된 이야기 편집장 박병률 편집장과 송윤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편집장님, 네. 저는 일부 우리가 마무리했었던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참 여성의 몸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도 소비되고 네. 저는 이제 출산을 또 한 사람으로서 출산을 통해서도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그렇죠. 경이롭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네. 그것과 지금 별개인데 사회에서 이렇게 안전사각지대에 모는 이유가 혹시 의사 결정하는 그 높으신 분들이 남성이 많아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제가 너무 나쁜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류사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글로리아 스타이덤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랐을까? 아마도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오래 월경을 하는지 자랑할 거다. 또 생리량이 얼마나 많을 건지 더 자랑할 거다. 그리고 또 생리통이 생기니까 의회는 아마 연구비를 줘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생리통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생리대 같은 경우도 정말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제가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러면 뭐 남성이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김 PD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거든요. 네네. 왜 이게 많이 연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남성들이 많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네.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백인 남성입니다. 아하, 백인 남성이 주로 앓고 있는 병이군요. 네,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이 비만이 많고 이분들이 심근경색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병에 비해서 심장병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는 심장병이 제1의 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간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당뇨가 될 수도 있는데 글로벌하게 많이 연구가 되는 게 백인 남성에 맞춰서 연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특정 젠더 혹은 특정 인종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우리 지금 한국 남성들도 바로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맞습니다. 다른 어떤 이제 소수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문제, 보건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윤 편집장이 남성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남성들이 이 말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항의 문자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3941님이 제가 올해 65세인데 지난번 약국에 젤 사러 가서 당황했습니다. 큰맘 먹고 갔는데 아무거나 덜렁 내주면서 이거 쓰면 된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좀 찝찝해서 사용하기 불안하네요 하셨거든요.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65세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관심 갖는.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제 때문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오늘 월간 생생경에서 다루게 됐는데 소비자 피해 사례 같은 것도 좀 취재하셨어요, 송 기자님? 소비자 피해 사례가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뭐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뭐 질이 더 좀 건조해진 것 같다라든지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게 산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깨뜨리는 제품을 썼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분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근데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것 피해 사례 같은 것도 그렇죠. 정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주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이게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러브젤에 대해서 대놓고 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최근이니까 맞아요. 이것조차도 사실 음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용 경험담조차도. 이 피해 사례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네이버만 하더라도 검색을 해보면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직접 썼더니 되게 가렵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 어떤 게 좋아요? 좀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피해 사례마저도 음지화돼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좀 기자님들이 조언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정부가 이거 의료품으로 지정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품, 근데 이게 사실 의료품으로 가느냐, 화장품으로 가느냐, 품목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품목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예외 조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비록 화장품이라도 예를 들면 별도의 또 품목 분류를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콘돔 얘기를 했습니다만 콘돔은 의료기구입니다. 의료기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인용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료기구로 가야 된다. 보통 의료기기로 가게 되면 이 편의점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사기가 힘듭니다. 약국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구하기 힘든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야 뭐 이 품목에 대해서 또 별도의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사용이 되고 있다라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정부가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할 것이냐. 그 차이가 가장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지금.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송 기자님은 어떠세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저는 편집장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고요. 만약에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성윤활제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희도 이걸 취재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 삼투압 농도가 1200.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군요. 이하가 적절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거라도 좀 알려주면 제품에 표시돼 있는 삼투압 농도를 보면서 이게 뭐 1200 이하인가 아닌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취재하시면서 식약처도 인터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요. 식약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식약처에서는 뭐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는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용도의 성윤활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뭐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취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혹시 좀 규제를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박 편집장님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보통 이런 기사만 타이틀로 내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하면 조금 변화가 없딜까? 그 산업에? 한 번으로 되는 거 아니죠. 아, 그래요? 한 분, 두 분, 그런 여론이 모여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10년 지기게 지나보면 현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여성의 이제 인권 문제, 권리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여성에 대한 그 권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임 문제들이 갈수록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그 영역이거든요.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10년, 20년 흐르면 당연히 이 부분은 누군가가 저는 손을 댈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빨리 손댄 쪽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또 경제적인 기회도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이 그 작은 주춧돌이라도 났으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직접 기자로 취재하신 또 여성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송윤경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뭐 오래전에 제가 친구에게 했던 질문 믿고 써도 돼?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안전 규제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취재에 하게 된 계기가 가습기 살균제 취재를 하면서였거든요.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취재를 좀 오랫동안 해왔고 범위를 넓혀서 생활화학 제품 전반의 안전성에 관한 취재도 계속 해왔습니다. 하면서 성윤활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제보도 그러면서 받게 됐고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취재가 성 관련 제품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절실히 느꼈고요. 네. 예, 성과 관련된 것인 만큼 더욱더 정부에서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피해자들 사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지금 그것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시간을 되돌린다면 가해자도 그런 일 안 할 것이고 피해자도 안 쓸 것이고 정말 너무 가습기 문제 이야기해 주셔서 마음 한구석에 딱 울리는데 정말 이 러브젤, 성윤활제 이 부분도 제대로 된 안전지대에서 안전지대도 좀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네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병준 편집장님 그리고 손윤경 기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